2025년 미국 대통령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온 직후 미 국방부 내부에서는 이런 메모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위기가 아니라 미국 전략의 붕괴다. 전직 CIA 전략 분석관이 직접 확인한 한국의 실체.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저는 CIA 아시아 전략 담당관으로 2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한국을 늘 보조적 안보 파트너 정도로만 봤죠. 그런 제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전략의 중심이 바뀌었다고요. 2025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CNN 속보가 떴어요.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전 그냥 또 다른 협상 카드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제 동료 분석관이 제게 말하더군요. 다니엘, 이번 건 협상이 아니야. 실질 철수 준비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말일까 싶어서 국방부 내부 문건을 뒤져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줄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없이 설계된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 거 아닌가요? 왜 한국 없이는 전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며칠 후 CIA 후배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하더군요. 선배, 이번 철수 압박 진짜 이유 알아요? 방위비 협상 아니야? 아니에요. 한국 방산 확장 견제용이라고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뭔 방산 확장이요? 그저 우리 무기 사가는 나라 아닌가요? 급하게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결과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산 무기 구매국이 아니었어요. KF-21이라는 전투기를 자체 개발했고 현무미사일, 천무다연장 로켓, 천공 방공미사일까지 이런 게 다 한국 것이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이 무기들이 미국 시장을 침투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 구매했고 호주도 관심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었어요. 질서 수출이었거든요. 내부 보고서 한 구절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건 무기 수출이 아니라 질서 수출이다. 한국이 자체 무기 체계로 새로운 안보 질서를 만들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수입국에서 공급국으로 역할이 바뀌었구나. 우리가 보호해야 할 동맹국이 아니라 경쟁해야 할 상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미국 내부에서 이런 변화를 제대로 분석한 보고서가 없다는 거였어요. 마치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정하기 싫어서일까요? 결국 저는 결정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책상에서 보는 데이터와 현실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K방산 핵심 시설들을 둘러봤어요. KF-21 시제품을 직접 봤을 때 느낌이 묘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 만든 거라고요? 자동화 조립 라인도 보고 AI 전장관리 시스템도 봤어요. 그런데 기술보다 더 충격적인 건 철학이었어요. 한국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희는 전쟁을 막기 위한 전략을 설계합니다. 그 말이 제 사고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미국은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는데 한국은 전쟁이 시작도 못하게 하는 구조를 만든다고요? 더 들어보니 정말 그랬어요. 그들은 싸우기 위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적이 공격 의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억제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힘으로 위협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귀국했을 때 제 머릿속은 완전히 뒤바뀐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던 한국은 진짜 한국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려온 이미지에 불과했던 거죠. 귀국 직후 국방연구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 전략 모델의 위험성에 대해 발언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건 위험성이 아니라 우월성이었습니다. 한국의 전략 모델이 우리 기존 접근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고위 관계자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저를 따로 불러내더군요. 다니엘, 한국 얘기는 공식 보고서에 넣지 말아줘. 왜요? 지금은 시기가 아니야.
그 말을 듣고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사실을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 문득 CIA 재직 시절이 떠올랐어요. 한국 무기 체계를 평가한 보고서들이 유독 분석불 충분으로 분류됐던 기억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한국의 전략 역량을 폄하하고 있었구나.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요. 자존심 때문에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위험한 건 기술 때문이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완성된 구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외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시스템을 갖췄거든요. 며칠 후 SSI 내부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지켜야 할 동맹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전략 설계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누군가 벌떡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그건 동맹 관계를 부정하는 발언 아닙니까? 아니에요. 현실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저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봐왔는지, 실제로는 어떤 나라인지 데이터를 제시하고 현장에서 본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어요. 며칠 후 워싱턴 정치권에서 비공식 경고가 날아왔습니다. 이런 발언은 동맹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지키다 전략을 잃고 있다고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입막음하려 하니까요. 얼마 후 국방부에서 전략 시뮬레이션 회의가 열렸어요. 여러 시나리오를 돌려봤는데 한국이 빠진 시나리오에서는 통제력이 40% 손실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0%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전력 손실이에요. 이건 단순히 병력이나 장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략 자체가 무너지는 거였어요. 예비역 지휘관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전장을 설계하고 미국은 뒤따른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니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전장의 판을 짜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내부 문건들을 다시 정리해봤어요. 그러다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미국이 통제한 줄 알았던 전장, 사실은 한국이 설계하고 있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줬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한국이 만든 판 위에서 놀고 있었던 거죠. 진짜 강국은 힘이 센 나라가 아니에요. 전장을 그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 없는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마다 전략이 붕괴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구조 없이는 우리 전략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였어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 발표 영상이 각국 언론에 화제가 됐어요. 미국 전략이 한국을 못 따라잡는다는 보도들이 쏟아졌습니다. 프랑스 르몽드에서는 미국 안보 엘리트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다뤘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아시아 전략 판도 변화라고 분석했어요. 백악관 NSC 보좌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니엘, 공개 활동 좀 자제해 줄 수 있어? 왜요? 사실을 말한 건데요. 지금은 민감한 시기야. 동맹 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어.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았는데 입을 다물고 있을 순 없었거든요. 국제전략포럼에서 저는 마침내 선언했습니다. 전쟁 억제 전략에서 미국이 따라야 할 좌표는 이제 한국입니다. 그 순간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몇 초간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 터져나온 건 박수가 아니라 술렁거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미국의 조용한 위기를요. 우리가 가진 건 전략 우위가 아니라 착각 우위였다는 걸 말이에요. 스스로 강하다고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나라가 만든 구조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놀라운 초청이 왔습니다. 용산에서 열리는 포스트 미군 전략 브리핑에 참석해달라는 거였어요. 한국 측에서 직접 보낸 초청장이었습니다. 서울에 다시 도착했을 때 느낌이 달랐어요.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이 도시를 보게 됐거든요. 이곳이 새로운 전략의 중심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리핑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3분 이내 분산 통제 전환, 5시간 이내 자산 재배치, 전장 AI 완전 자립. 이런 게 가능하다고요? 미군이 철수해도 전략적 공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국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미국 없이도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그럼 미국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협력 파트너죠. 다만 주도권은 저희가 갖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띵했어요. 완전히 역전된 거구나. 이제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따라가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겪은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한 문장으로 압축했어요. 이제 한국은 지켜야 할 나라가 아니라 따라야 할 전략의 좌표다. 한국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의도를 막는 구조를 설계한 나라였습니다. 적이 공격하려는 생각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우리가 한국을 가르쳤다고 믿었던 시절은 끝났어요. 이제는 배우는 쪽이 우리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전략적 사고, 구조적 접근법, 미래 지향적 설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비행기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어요. 저 바다 건너편에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그동안 과소평가했던 나라가 서 있었어요. 20년 넘게 CIA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분석했지만 이렇게 완전히 판단을 바꾼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된 거죠. 이제 누가 동맹을 설계하는지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현실을 부정할 때가 아니에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배울 건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동맹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더 이상 CIA 전략 담당관이 아닙니다. 미국 전략연구소 개관 연구위원이 된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진실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몇 주가 지났을까요? 제 보고서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딱지를 달고 누군가의 책상 서랍에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K2 전차를 추가 주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노르웨이는 한국에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했고 호주까지 한국 무기 체계에 관심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제 동료가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체계적인 변화거든요. 한국이 만든 새로운 질서에 세계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중동까지 진출했다고. 누군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정말 주목한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이 수출하는 건 무기가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전쟁을 막는 구조라는 개념 자체를 팔고 있었던 거예요.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 말이 기억납니다. 한국 무기는 단순히 강한 게 아니라 현명합니다. 현명하다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힘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함부로 나설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내부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었어요. 아니, 미온적이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그렇게 좋다면 우리가 왜 못 만들겠어? 한 국방부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문제는 무기 자체가 아니에요. 사고방식이에요. 한국은 처음부터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우리처럼 상대를 파괴하는 걸 목표로 하지 않았어요. 상대가 시작도 못하게 만드는 걸 목표로 했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적이 공격 준비를 하는 순간 그 의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구조로 설계됐거든요. 선제 타격이 아니라 선제 무력화라고 해야겠네요. 제가 한 말에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국은 싸우기 전에 이미 승부를 끝내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왜 우리는 못 만들까요? 기술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발상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는 늘 어떻게 이길까를 고민했는데 한국은 어떻게 안 싸울까를 고민했거든요. 얼마 전 제가 참석한 세미나에서 흥미로운 발표가 있었어요. 한국의 킬체인과 KAMD 시스템에 대한 분석이었는데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어 시스템은 공격을 막는 게 아니라 공격 의지를 꺾습니다. 발표자의 말이었어요. 적이 공격하려고 해도 성공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걸 미리 계산하게 만든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적은 애초에 공격을 포기하게 되죠.
이건 심리전이네요. 누군가 말했어요. 맞습니다. 한국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심리적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그동안 한국을 얼마나 잘못 봤는지를요. 우리 무기 사다 쓰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우리보다 한 수 위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우주 전력이었어요. 누리호 성공 이후 한국이 독자적인 정찰 위성을 띄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단순한 정찰이 아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적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대응 시나리오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인간이 판단할 시간도 주지 않는 거죠. 적이 움직이는 순간 즉시 대응이 이뤄지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이미 미래 전쟁이네요. 제 말에 동료가 답했어요. 아니야, 다니엘. 이건 전쟁을 미래로 밀어내는 기술이야.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한국은 전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었고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이 미래라고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이에요. 몇 달이 지났을까요? 저는 이제 워싱턴에서 한국통으로 불리고 있어요. 농담 같지만 사실입니다. 한국에 대해 물어볼 게 있으면 저를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들의 목적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처음엔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해? 라고 의심스러워했는데 이젠 한국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변화의 신호는 곳곳에서 나타났어요. 미 육군이 한국의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가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한 동료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좋은 건 좋은 거니까요. 자존심 때문에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펜타곤에서 한국식 전략 모델 연구팀을 만들었다는 거였습니다. 공식적으론 동아시아 안보혁신 연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 전략을 분석하고 벤치마킹하는 팀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한국을 연구하는 시대가 됐네요. 제 후배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현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얼마 전엔 정말 상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합참의장이 워싱턴을 방문했는데 이번엔 우리가 배우러 간 거였습니다. 한국의 AI 전장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들으러요. 회의실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어요. 한국 측에서 설명하고 미국 측에서 질문하는 구도였거든요. 완전히 역전된 거죠. 실시간 위협 분석에서 대응까지 몇 초나 걸리나요? 평균 2.3초입니다. 2.3초요? 미국 장성들이 경악했어요. 사람이 상황을 인지하는 데만 그보다 더 오래 걸리거든요. 한국은 이미 인간의 반응 속도를 뛰어넘은 시스템을 구축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한국이 개발 중인 의도 탐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적이 공격을 생각하는 단계에서 미리 파악이 가능합니다. 생각을 파악한다고요? 행동 패턴과 배치 변화를 분석해서 의도를 예측하는 거죠. 이건 정말 SF 같은 얘기였어요. 아직 실행에 옮기지도 않은 계획을 미리 알아낸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이걸 실제로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들은 대화가 기억나요. 이제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은데. 방향 자체가 다르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어떻게 싸울까를 고민할 때 한국은 이미 어떻게 안 싸울까의 답을 찾았거든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나토가 한국을 파트너 플러스 국가로 격상한다는 거였습니다.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였죠. 한국이 나토 파트너라고?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래. 이건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었어요. 유럽도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했다는 뜻이었거든요. 한국의 방어 기술과 철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즈음 저는 흥미로운 제안을 받았어요. 한국국방대학교에서 객원 교수로 와달라는 거였습니다. 한 학기 동안 미국의 전략 변화에 대해 강의해달라고 했어요. 아이러니했어요. 제가 한국에 가서 미국 전략을 가르친다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당연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전략의 중심이니까
그곳에서 미래를 논의해야 하는 거죠. 서울행을 결정하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을 보조 파트너 정도로 봤는데 이제는 제가 그곳에서 배우러 가는 거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곳이 새로운 전략의 메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첫 강의 준비를 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가르칠 내용이 미국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라는 거구나. 한국 학생들에게 미국의 변화 필요성을 설명하는 거였어요. 미국은 이제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첫 강의에서 한 말이에요. 학생들이 놀라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겸손해질 때가 됐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거든요.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건 한국 학생들의 사고방식이 정말 다르다는 거였어요. 전쟁을 어떻게 이길까가 아니라 전쟁을 어떻게 예방할까를 먼저 생각하더군요. 이게 바로 한국 전략의 핵심이었어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울 이유 자체를 없애는 것.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이 이미 한국 사회 전체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한 학기가 저에게는 완전한 재교육 과정이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과 실제 한국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컸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국방대학교 도서관에서 한국 전략 문헌들을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이미 10년 전부터 전쟁 무용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최고의 승리다. 한국 전략서의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었어요. 손자병법의 현대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국은 이걸 실제로 구현했습니다. 제가 담당한 과목은 21세기 강대국 전략의 변화였는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자꾸 한국 사례가 등장하게 되더군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보다 한국 사례가 더 미래지향적이었거든요. 교수님, 그럼 미국도 한국 모델을 따라하게 될까요? 한 학생의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따라하는 게 아니라 협력해야 할 겁니다. 한국이 이미 너무 앞서 나갔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의 전략 모델을 단순히 모방하기엔 미국의 기존 시스템이 너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차라리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게 현실적이었어요. 어느 날 국방부 관계자와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해준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는 미국이 적응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급하지 않거든요. 여유로운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한국은 이미 자체적으로 완성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는 거였죠. 학기 중간쯤 흥미로운 세미나가 있었어요. 포스트 아메리칸 동아시아 질서라는 제목이었는데 미국 없는 동아시아를 가정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발표 내용을 들어보니 한국은 이미 그런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손을 뗀다고 해도 지역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거였습니다. 미국의 존재는 플러스 알파지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발표자의 말이었어요. 충격적이었지만 논리적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가 연합하면 충분히 지역 안정을 책임질 수 있다는 분석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정말 미국이 없어도 될까? 그런데 데이터를 보니 가능해 보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일본의 경제력, 호주의 자원이 결합되면 새로운 축이 형성될 수 있었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한국이 독자적인 GPS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는 거였습니다. 미국의 GPS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 독립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이제 정말 독립이네요. 제 말에 한국 동료가 웃으며 답했어요. 원래 목표가 그거였거든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립. 그제야 이해했어요. 한국의 모든 전략이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던 거구나. 군사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완전한 자립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학기 말쯤 제가 마지막 강의에서 한 말이 화제가 됐어요. 미국은 이제 세계의 경찰이 아니라 세계의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미국 출신 전략가가 미국의 역할 변화를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니까요. 그럼 새로운 리더는 누가 되는 건가요? 한 교수의 질문이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리더가 따로 있을 필요는 없어요.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최고가 되면 되는 거니까요. 그게 바로 한국이 보여준 모델이었어요. 미국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영역에서 최고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었던 거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에 저는 특별한 초청을 받았어요. 청와대에서 열리는 미래전략 포럼에 참석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각국의 전략가들이 모여서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서울이 새로운 전략의 중심지가 됐구나. 과거에는 워싱턴에서 모든 걸 결정했는데 이제는 서울에서 미래를 논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포럼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발표는 평화의 기술화에 관한 것이었어요. 평화를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구현 가능한 기술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평화는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겁니다. 발표자의 말이 핵심을 찔렀어요. 한국은 평화를 감정적 차원이 아니라 기술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귀국을 앞두고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한국이 보여준 길이 인류의 미래라는 것.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이 길을 따라가게 될 거라는 것. 인천공항에서 워싱턴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시대가 바뀌었구나.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구나.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어요. 미국이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한국과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